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다. 아들은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해 날마다 나가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나가면 반드시 취해서 돌아왔다. 간혹 밤을 새우기도 하고 심지어 며칠 동안 밖에서 지내기도 했다. 어쩌다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몰려와 신발이 집안에 가득했다. 술잔과 그릇이 여기저기 널렸으며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왁자지껄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물었다.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친구 얻기란 천하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많단 말이냐? 모두가 너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란 말이냐? 뜻이 같고 생각이 합치되어 단단하고 지극하며 금과 재물로 통하니 재앙과 난리를 당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냐? 그럼 내 한번 시험해보겠다. 하루는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 삶아서 털을 뽑아내 하얗게 만들고는 그걸 집자리에 쌌다.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아들에게 집자리를 짊어지게 하며 말했다. 너와 가장 친한 친구 집으로 가보자. 그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 한참 뒤 친구가 나와 물었다. 자네 이리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왔나? 아들이 말했다. 내가 불행히도 사람을 죽였다네. 형편이 매우 급하게 되어 시체를 지고 이렇게 왔다네. 부디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친구는 겉으로 매우 놀라는 모습에 측은히 여기는 얼굴을 했다. 그래, 일단 들어가 도모해 봄새. 하지만 식경을 서서 기다려도 친구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거절하는 뜻이 분명했다. 아버지가 탄식하며 말했다. 내 절친한 친구가 이 모양이냐? 아들은 그곳을 떠나 다른 친구를 찾아갔다. 또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사람을 죽였다네. 사태가 급한지라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네. 자네와 함께 이를 도모했으면 한다네. 친구는 다른 일로 핑계를 대고 거절했다. 아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전과 같이 말했다. 그러자 친구가 꾸짖으며 말했다. 이는 큰 사건인데 나에게까지 화를 입게 하려는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서 떠나게. 꾸물거리다간 나도 연루될 걸세. 집자리를 짊어지고 서너 집을 더 찾아갔지만 모두 얼굴을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친구란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내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다. 아무동에 살고 있는데 못 본 지 10년이나 되었다. 일단 거기로 가보자.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는 아들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일단 여기 머물게나. 곧 동이 트고 사람들이 나타날 걸세. 급히 이끌어 자기 집으로 들어가 몸소 도끼와 삽등을 꺼내 침실의 온도를 파서 시체를 감추려 하며 말했다. 자네도 나를 도와 힘을 합치세. 꾸물거리면 사람들이 볼 걸세.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괜히 놀라지 말게. 온돌도 부술 필요가 없다네. 집자리로 싼 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건 돼지이지 사람이 아니라네. 이어 그간의 일에 대해 한바탕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친구도 삽을 던지고 웃었다. 서로 손을 잡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술 여러 병을 사오고 돼지도 썰어 먹으며 여러 해 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다. 얼마 뒤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서로 통하는 것은 한 점 마음밖에 없네 그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궁예는 자신이 독심술에 능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면 가차없이 인명을 살상했다. 궁예의 이 같은 잔인한 사륙을 보다 못한 왕비강씨가 직언을 했다가 오히려 시뻘겋게 불에 달군 쇠방망이에 음부를 찔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궁예는 그 방망이로 자신의 두 아들조차 머리를 깨뜨려 죽였다. 궁예는 왕비강씨와 두 아들을 죽인 후 관기가 더욱 심해져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독심술을 시험하려 들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에 거스르는 답변을 하는 자는 남녀노소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궁예는 자신이 그토록 총애하는 왕건에게도 부쩍 의심이 늘어갔다. 하루는 왕건을 속히 입거라라는 명을 내렸다. 명을 받은 왕건은 황급히 입거하여 어전에 무릎을 꿇었다. 폐하, 소신을 찾아 계시옵니까? 그런데 입거를 명한 궁예는 태연자약하게 결가부자를 하고 앉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한동안 불안한 침묵이 어전을 감싸고 돌았다. 내가 공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어젯밤 모반하는 자들을 집으로 불러 영모를 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 했는가? 궁예의 말에 왕건은 극구 부인했다. 폐하, 그 무슨 당치 않으신 말씀이십니까? 당치 않다니? 그럼 공은 과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요? 왕건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뢰었다. 그것이 아니옵니다. 폐하, 신은 그저 그런 일은 죽어도 없었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죽어도 없다? 순간 왕건은 아차 싶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궁예는 한쪽 눈을 맹수처럼 번뜩이며 왕건을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내 독심술을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서 궁예는 외눈을 감고 주문을 외며 중얼거렸다.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판단한 왕건은 질끈 눈을 감았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그때 난데없이 붓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채웅이란 신하가 일부러 붓을 떨어뜨린 후 붓을 줍기 위해 바닥에 몸을 굽히면서 왕건의 귀에다 대고 재빠르게 속삭였다. 무조건 사죄하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외다. 그러면서 채웅은 붓을 주워 들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지금껏 궁예 앞에서 그 말에 반대하고 나선 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왕건은 그 사실을 깨닫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폐하, 죽여 주옵소서. 소신, 폐하의 말씀처럼 어젯밤 영모를 꾀했나이다. 그 말에 궁예의 외눈이 번쩍 뜨였다. 오호, 확실히 공은 진실한 사람이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니 이제 다시는 그런 불충을 저지르지 말도록 하오. 폐하, 성은이 하해와 같사옵니다. 궁예는 크게 기뻐하며 왕건에게 금과 은으로 장식한 말 한 장과 굴레를 하사했다. 채웅의 기지가 아니었더라면 왕건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조정의 많은 신료들은 어질고 총명한 왕건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채웅도 그러한 마음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같은 기지를 발휘했던 것이다. 훗날 고려를 개국한 왕건은 채웅을 늘 가까이 두고 오랜 벗처럼 대하고 아꼈다고 한다. 강릉 김씨 선비는 집이 가난해 노모께 끼니조차 있게 해드리기가 어려웠다. 어느 날 노모가 말했다. 내 집안 선대는 부자로 통했느니라. 호남의 한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때의 노비들이 부지기수이니 네가 가서 추세해 오너라. 그러고는 상자 속에서 노비 문서를 꺼내주었다. 김생이 문서를 가지고 섬으로 가보니 100여 호가 촌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모두 자기 집 노비의 자손들이었다. 그들은 노비 문서를 보자 줄을 서서 절을 올리고 속량금 수천금을 거두어 바쳤다. 김생은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애고 말에다 돈을 싣고 돌아왔다. 금강을 지날 때는 달이 밝고 날은 매우 추웠다. 한 영감과 할미, 젊은 며느리가 강변에 나란히 앉아있다가 앞다투어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서로 건져내어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김생이 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물으니 늙은 영감이 말했다. 저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충청 가명에서 아전일을 하다가 연이은 흉년등으로 백성들이 조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어 가명에 납부해야 할 빚이 거의 만석에 이르러 여러 달 옥에 갇혀 있지요. 가산을 모두 팔고 미납 백성의 친족과 그 이웃에게까지 세금을 물렸으나 여전히 빚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다시 정한 기한이 내일입니다. 내일을 넘기면 곤장을 맞고 귀신이 될 텐데 돈 한 푼, 쌀 한 톨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왜 아들이 형을 당하는 꼴을 참아 볼 수 없어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죽어 아무것도 모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저와 젊은 며느리가 이 강에 함께 빠져 죽으려 하니
차마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서로 건져내서 마침내 부여잡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김생이 말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빚을 변상할 수 있소? 수천금은 되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추노해온 돈이 몇십쯤 되는데 아마 수천금은 될 것이오. 이것으로 배상하시오. 김생이 즉시 돈을 헤아려서 주니 세 사람이 또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저희 네 사람이 이제 살아나네요. 이 은혜를 장차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희 집으로 가시어 하룻밤이라도 주무시고 가십시오. 김생이 말했다. 날이 저물어서 돌아갈 길이 급하오. 노친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시니 잠시도 머물 수가 없소. 그는 즉시 말을 달려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노인이 재빨리 쫓아가며 고함을 질렀다. 행차님 성함과 사시는 곳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건 알아 뭐하겠소? 그는 더 빨리 달렸다. 세 사람은 그 돈으로 남은 빚을 다 갚았고 바로 그날 아들도 감옥에서 나왔다. 온 집안이 김생에게 깊이 감사했지만 그의 이름과 사는 곳은 알 길이 없었다. 김생이 집으로 돌아오니 노모는 아들이 아무 탈 없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그녀는 추노가 뜻대로 되었다는 말을 듣고 더욱 기뻐했다. 노모가 속량해주고 받은 돈은 어떻게 가져왔느냐고 묻자 김생은 금강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노모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그 뒤 노모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그 사이 집안은 더욱 몰락해 초종의 예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다. 김생은 지사와 함께 걸으며 장지를 찾아다녔다. 지사가 여러 산을 두루 답사하다 한 곳에 이르러서 말했다. 저 기슭에 반드시 아주 좋은 땅이 있을 텐데 그 아래 촌락이 매우 많고 또 대갓집이 있으니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라면 비록 얻기 어렵다 하나 한번 가서 본다고 무슨 해가 되겠소? 지사와 함께 산을 올라가 용맥을 찾아보았다. 지사가 한 곳에 앉아서 범철하여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곳이 명혈입니다. 공명이 두드러지고 세상에서 비할 데 없이 빛을 낼 것입니다. 자손도 번성의 나라와 함께할 것이니 더할 나위 없는 길지입니다. 그러나 맥이 큰 마을 뒤편이니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찬탄홀 그치지 않았다. 김생이 말했다. 그렇기는 하겠구려. 이미 날도 저물었고 하니 저 집에서 묵고 간다 해도 뭐 그리 방해가 되진 않겠구려. 지사와 함께 그 집으로 가니 한 젊은이가 그들을 손님방으로 영접해 저녁밥을 대접했다. 등불을 마주하고 앉자 김생은 가슴속에서 슬픈 감회가 일어났다. 장지를 어찌할까 생각하니 길게 한숨만 나올 따름이었다.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젊은 부인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 김생을 부여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이 가빠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그가 놀라서 까닭을 물으니 젊은 부인이 말했다. 이분이 바로 금강에서 만난 그 은인이십니다. 잠시 뒤 또다시 끌어안고 통곡하니 노홍과 할미도 그 말을 듣고 뛰어들어와 김생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통곡을 그치자 이들은 김생 앞에 늘어서서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희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요. 저희를 살려주신 분은 종객이십니다. 낳아주신 것과 살려주신 것에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김생은 처음에 영문을 몰라 당황스럽고 겁이 났다. 하지만 주인 내회가 금강에서 자기들 목숨을 살려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니 착착 들어맞아 조금도 틀림이 없는 듯했다. 그들이 말했다. 종객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육이 되었을 것이니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의 드높은 위로움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바깥 손님이 오시면 언제나 문틈으로 몰래 보면서 만에 하나라도 만나뵐 것을 기대했지만 어찌 오늘 은인을 만나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때 저희는 살아나 석방되고 나서 아전일을 그만두고 시골에 살며 온 힘을 다해 재산을 불려 오늘 같은 부잣집을 만들었지요. 집과 논밭은 두 곳에 마련했는데 한 곳은 저희가 주인이지만 다른 한 곳은 종객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좋은 만남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종객과 회우하게 됐습니다. 이 산에 장지를 쓰려 하신다면 이 집을 추사로 삼고 종객이 사십시오. 저희는 당장 산등성이 넘어 집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오직 종객의 뜻대로 하십시오. 김생은 거듭 감사를 표하고 기리를 택해 하관을 하고 그 집에서 살았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태어나 공이 되고 경이 되었으며 먼 자손들도 다번성에 두루 부귀를 누렸다 한다. 한양에 유아무개가 있었다. 일찍이 유생은 문명이 있어 20살 전에 사마시에 급제했지만 집이 무척 가난해 수원 땅에서 살았다. 그의 처는 재주와 자질이 두루 좋았는데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다. 하루는 문 밖에서 한 여자가 건물을 잘 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생이 여자를 안마당으로 불러 기회를 보여보라 하니 여자가 들어왔다. 여자는 유생의 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곧바로 마루 위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방성대곡했다. 유생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 처에게 물어보니 일찍부터 잘 아는 사이기에 그런다고만 했다. 여자는 처와 그렇게 울고는 건무도 추지 않고 며칠을 머물다 떠나갔다. 5, 6일 뒤 유생이 집 앞길을 바라보니 준마가 끄는 가마 세대와 여종들이 보였다. 이들이 곧바로 자기 집을 향해 왔다. 사람과 말은 모두 주막에서 쉬었다. 유생은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처에게 물었다. 처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억지로 묻지 말라 했다. 그날부터 저녁 반찬이 풍성하고 정갈해졌다. 밥상에 수륙진미가 다 올랐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안채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저녁 밥도 그와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처가 한양으로 올라가자고 했다. 유생이 괴이하게 여기고 물었다. 그 여인들은 어디서 왔소? 아침 저녁 밥은 어떻게 이리도 풍성해졌고 또 한양으로 가자는 건 무슨 말이오? 처가 웃으며 말했다. 억지로 물을 필요 없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행장만 꾸리세요. 유생은 괴이하게 여기고 위화했지만 처가 하자는 대로 했다. 다음날 전처럼 말이 끄는 가마 세대가 있었고 유생이 탈 말 역시 이미 안장이 얹어져 기다리고 있었다. 유생은 말을 타고 뒤를 따라가기만 했는데 남대문을 지나 회동에 있는 큰 저택으로 들어갔다. 가마 세대는 내문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중문 밖에서 말을 내려 들어가 보니 빈집이었다. 대자리가 펴져 있고 자리도 갖추어져 있었다. 책과 붓, 연적, 가래침 뱉는 타구, 요강 등속이 좌우에 쭉 놓여 있었다. 잠시 후 종 4-5명이 마당으로 들어와 아련했다. 유생이 물었다. 너희는 누구냐? 저희는 모두 댁의 종이옵니다. 유생이 말했다. 이 댁은 누구 댁이냐? 종들이 대답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사님 댁이옵니다. 또 좌우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물으니 모두 진사님께서 쓰실 물건들이옵니다. 라고 대답했다. 유생은 놀라고 의아한 나머지 구름 위에 앉아있는 듯했다. 유생이 저녁밥을 먹고 나서 등잔을 밝히고 앉아있는데 처가 글을 써서 보냈다. 오늘 밤 미인 하나를 보낼 테니 외롭고 쓸쓸한 회포를 푸셔요. 유생이 미인은 누구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답장을 보냈다. 처가 말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겸종들도 모두 밖으로 나가니 내문으로부터 시비둘이 절세미인을 끼고 나왔다. 짙은 화장에 화려하게 꾸민 미인은 등잔 아래에 앉았다. 시비들은 친구를 펴주고 들어갔다. 유생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미인은 웃음을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침했다. 다음날 아침 처가 글을 보내 세 사람을 얻은 것을 축하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밤에는 다른 미인을 보내드릴게요. 유생은 까닭을 알 수 없어 이제 처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다. 그날 밤 시비가 어제처럼 미인 한 명을 끼고 나왔다. 몸매와 용모를 살펴보니 어제의 미인이 아니었다. 유생은 또 그녀와 동침했다. 다음날 아침 처가 또 글을 보내 축하를 해주었다. 오후가 되자 문 밖에서 종이 들어와 고했다. 권팡서 대감 행차가 들어오십니다. 유생이 놀라 마루에서 내려가 손을 모아잡고 섰다. 이윽고 백발의 노재상이 초원을 타고 들어와 유생을 보고는 반갑게 손을 잡고 마루로 올라가 앉았다. 유생이 절을 하고 물었다. 대감께서 어디서 오신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은 한 번도 조난을 뵌 적이 없사온데 어찌 여기까지 왕림하셨는지요? 재상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아직 번화한 꿈에서 깨지 못했는가? 내다 말해주겠네. 자네같이 좋은 팔자는 고금에 드물 걸세. 자네의 처가와 우리 집, 그리고 역관 현지사의 집은 서로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새 집에서 함께 딸을 낳았으니 심히 희한하고 기이한 일이었어. 그래서 새 집에서는 늘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돌보았다네. 조금 자라자 새 여자아이는 아침 저녁으로 함께 어울려 놀면서 오직 한 사람만을 섬기기로 몰래 맹세했던 것일세. 그러나 그 사실을 나도 몰랐고 다른 집들에서도 몰랐다네. 그 뒤 자네 처가는 이사를 가 소식이 끊겼다네. 우리 딸은 첩의 자식인데 비녀 꽂을 나이가 되어 혼사를 의논하기만 하면 자기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겠다며 말했지. 이미 약속을 했으니 마땅히 자네 처가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길 것이요. 그러지 못하면 비록 부모 집에서 늙어 죽더라도 다른 가문으로 시집갈 생각은 없다고 말일세. 현씨 댁딸도 똑같았다 하네. 혼내기도 하고 구슬려도 봤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지. 25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았다네. 최근에 현씨 댁딸이 칼춤을 배워 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자네 처가를 찾아다녔는데 일전에 수원 땅에서 마침내 찾았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저께 밤에 자네에게 갔던 가인은 내 서녀이고 어젯밤에 갔던 가인은 현씨 댁딸이라네. 집과 노비와 직물, 책과 논밭 등속은 나와 현군이 마련한 것이라네. 자네는 일거에 두미인과 가산을 얻었으니 그 누구도 자네보다 못할 테지. 자네는 정말 좋은 팔자를 타고났다 할 만하네. 이어 사람을 보내 현지사를 모셔오게 했다. 이윽고 한 노인이 금관자의 홍대띠를 두르고 와서 절을 했다. 권판서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현지사일세.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차려두고 종일토록 실컷 즐기다 파했다. 권판서는 권대운이었다. 유생은 일처이첩과 함께 같은 집에서 몇 년 동안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다. 하루는 유생의 처가 남편에게 말했다. 요즘 조정 돌아가는 걸 살펴보니 남인이 득세할 텐데 권판서는 남인의 우두머리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일들이 윤리를 말살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오래가지 않아 그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패망하면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염려가 있습니다.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 화를 면할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유생도 그 말에 공감했다. 가산을 모두 처분하고 처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갑술년 2년 황후가 복이 되자 남인들은 모두 목이 베이거나 귀양을 가게 되었다. 권대운도 그에 속했다. 하지만 유생만은 홀로 연자의 형벌을 입지 않았다. 유생의 처야말로 여자 중에서도 유식자라고 일컬을 만하였다.